습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를 완전하게 벗겨낸 사진은 사물을 바라보는 또 다른 습관을 만들어낸다. 강렬하면서도 차분하고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 하면서도 초연하며 별 의미가 없는 사소한 것에서 매력을 느낄 뿐 아니라 부조화에 몰두하는 습관을 전해준다. 그러나 사진을 바라보는 행위는 새로운 충격에 의해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그에 따라 일상의 시각을 뒤흔드는 시각적인 인상을 양산해낸다. 이를테면 임신한 여인을 작은 산봉우리처럼 찍는다거나 작은 산봉우리를 임신한 여인의 몸처럼 찍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다. 미국의 작가이자 예술평론가 수전손택의 저서 사진에 관하여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 여름 특집 앨리스 티타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그 김성중 소설가를 모셨는데요. 파주에 위치한 이 피노키오 뮤지엄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와봤습니다. 어떠세요? 둘러보시니까. 코가 길어질 것 같아요. 저는 직업이 거짓말인데 어떻게 보면 잘못 온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여기가 되게 토끼굴처럼 앨리스가 경험하는 토끼굴처럼 한번 들어오면 막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구조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움이 있어서 흥미롭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테마는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선택해봤어요. 호기심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뭐 작가에게만 그게 중요한 요소이겠냐 싶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조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기심이 많으면 이모 똑똑하대 막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호기심이 많다는 의도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은 자기가 똑똑하다는 얘기를 유도하는 거였는데 근데 진짜 호기심이 많으면 그런가? 뭐 이런 질문을 던져서 호기심이 많으면 질문이 많고 뭐 질문이 많으면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김성중 작가님은 어떠세요? 호기심 많은 편이세요? 호기심 천국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어떤 점이 그렇게 호기심을 그냥 발동시키나요? 궁금하잖아요.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것들 보면 이름도 궁금하고 사람들 보면 왜 저러고 사나도 궁금하고 또 제 자신이 저를 들여다보면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왜 그런 꿈을 꿨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공상의 시간 따로, 생활의 시간 따로 이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호기심은 많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줄곧 여전히 많은 편이었던 것 같은 게 아니라 여전히 많은 것 아닌가? 그래서 예,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호기심, 공상, 또 환상 이런 것들에 잘 미끄러져 가는 그 시작이 어디였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에 전학을 왔는데 전학생이 되니까 그 전학 오기 전에 학교와 친구들과 그 골목과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을 테야 라는 어떤 의리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억을 잘 마음속에 저장을 해두려고 자기 전에 많이 복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은 그게 이제 제 공상으로 미끄러져 가는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나 공상이나 이런 게 되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는 다 있는데 뭐 하다못해 자기가 애써서 기억하려고 하는 무엇 하나만 있어도 왜냐하면 기억이 너무 생생해지면 그 과거가 그대로 펼쳐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도 내가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시간은 뭐라고 할까요? 그 현실에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지구 밖으로 나가지도 않은 약간 열기구에 떠 있는 시간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의 상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단어를 구분해서 안 쓰고 있잖아요. 네, 호기심, 맞아요. 공상, 뭐 상상, 뭐 환상. 망상은 아니에요. 망상은 열기구 타고 이제 지구 밖으로 나간 거고요. 그 자장 안에 있는 그 상태의 출발이 저는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하고 어렸을 때 살던 동네, 유년의 골목 이런 거에 되게 그 충성하는 마음부터 비롯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아무리 애써서 기억을 하려고 해도 똑같지는 않으니까 거기에서 환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의 왜곡과 함께. 맞아요. 그대로는 없죠. 그 호기심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아마 글쓰기의 원동력이시기도 네. 하겠죠. 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소설의 한 대목인데 김성중 작가님의 17호실의 오그반제라는 소설에 보면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도. 나는 추문을 수집했고 학대나 사건, 유명인들의 이혼 이야기나 가정폭력 사건을 좋아했으며 누가 자살했다는 이야기에는 전율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아이였다.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에 훨씬 더 호기심 뭐 혹은 네. 관심 이런 것들이 더 증폭되는 측면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불난 구경이 제일 쌈 구경이 제일 네. 재밌다는 뭐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어떠세요? 잘 잊어버리지 않으시려고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런 진술들을 하셨던 이유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호기심이 가장 컸던 아이였나요, 작가님은? 저는 그러니까 이 소설 자체는 사실은 이제 여편 소설이라고 해서 굉장히 길이가 짧고 아주 즉흥적인 크로키처럼 썼던 아직 책으로 묶이지 않은 소설이에요. 그런데 저는 조금 극단적인 인물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 자체는 굉장히 평범한데 그 네이버에서 이제 가십 기사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소문들 같은 것들에 잘 들여다보고 휩쓸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소설은 일단 이제 욕망을 다루잖아요. 근데 이건 좀 딴 얘기인지 몰라도 영웅보다는 악당들이 더 친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욕망은 우리가 아는 욕망이에요. 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예, 피노키오처럼, 네, 피노키오 친숙하잖아요. 거짓말하고 또 남이 안 본다면은 내가 훨씬 더 막 모두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 활기찬 악당들이 저는 비극적인 영웅들보다 조금 더 소설적으로 관심이 가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장을 썼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되게 재미있어서 그 자체로 뭔가를 계속 채워나가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채우지 못하면 남의 것이라도 갖다 집어넣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까 우리가 말한 열기구를 타고 환상을 가지고 뭐 이런 게 안 되면 소문이라도 넣고, 예, 편견이라도 넣죠. 예, 나쁜 것도 넣고요. 저도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의 내면이 비어있지 않다는 게 진공이 아니라는 게 저는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의 답은 아니네. 질문의 답은 이겁니다. 호기심도 많고 수줍음도 많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예. 제 질문이 사실 원래 드렸던 질문하고 조금 결이 달라졌는데 적어오신 걸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저는 김성벽 작가님 되게 모범적이시다. 예, 저 사회자 본능이 있어요. 하도 이렇게 중구난방의 대화를 제가 그러면 많이 삐뚤어 했어요. 나가야 되게 네, 어려워지네요. 아니에요, 좋습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성중 작가님의 소설 속 인물들이 되게 혹은 소설적 상황들이 되게 특이하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정말 상상력들을 되게 자극하는 상황이라고나 할까? 예를 들면 그 국경시장이라는 이 오늘 네. 여러분이 선물로 받아가실 소설집인데요. 이 국경시장이라는 데도 보면 그 물고기 비늘 화폐 네. 하고 교환되는 게 인간의 기억. 기억을 주면 화폐를 주고 뭐 이런 상황. 굉장히 누가 흥미롭죠. 생각했어. 멋있어.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천재병이 유행해서 천재병 이름은 쿠문인데요. 소설에 또 있어요. 쿠문에 우리가 걸린다면 그러니까 천재병에 걸려서 우리가 천재의 삶으로 짧게 살다 갈지 아니면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오래 즐기게 길게 살지 뭐 이런 상황이 온다면 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 혹은 근본적인 상황들을 되게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극단성이라는 것이 어떤 현실의 모습들을 조금 더 왜곡된 방식으로 네. 보여주되 되게 근원적인 질문들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그런 상황 설정? 뭐 예. 소설집 곳곳에 드러나 있던데요. 그런 상황 설정에 조금 공을 들이시는 편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촉발되는 계기가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소설의 시작 지점이 질문과 그 호기심이 있을 때예요. 어떤 질문이 궁금해졌는데 답은 몰라요. 그래서 인물을 데리고 그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방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정으로부터 출발을 했다기보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근데 주제나 그 테마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생각은 좀 안 해놓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쓰시는군요, 그냥. 약간은 품어놔요. 대충은 나 이번에 쿠문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천재가 되는데 그 대신에 명이 짧아지고 병이 막 나서 온몸에 막 너무 아프고 수포가 돋고 예. 그러고 그 시기에 막 창작을 해내고 그 다음에 죽는다. 저작권은 유가족에게 이렇게 되는 그거를 생각해냈을 때는 재능이라는 거를 분명히 다루려고 했었죠. 그런데 인물을 가지고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정말로 부딪힌 문제는 질투였어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사람이 훨씬 소설적 주인공이었어요. 이러면서 주제가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쓰면서 점점 제가 그 인물을 입고 그 인물의 욕망이랑 같이 가면서 진짜 주제가 나와요. 근데 그 순간이 제일 재미있고 또 제일 어렵기도 한 순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제나 테마를 먼저 정해놓으면 이야기가 축소돼 버려요. 아까워져요. 그러니까 줄어들어요. 근데 이야기 세계에선 줄어드는 건 결코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책임을 지지 못할 망정 키워놓는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테마는 좀 정해놓지 않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설정 같은 거는 사실 저는 그 설정은 되게 잘 만들어요. 쉽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요 잡생각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런 건 되게 쉽게 오는데 저한테 어려운 거는 그 상황에 놓인 인물의 감정이 되어보는 거예요. 훨씬 더 어려운 상상이에요. 어떤 특이한 상황을 만든다. 제 소설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머리가 빠지고 그 다음에 머리에서 꽃이 피는 게 있어요. 동화는 아니지만 근데 꽃이 다 다르고 이런 상황 되게 뭐 기괴한 상황 같은 거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그 상황에 놓인 인물들의 마음, 욕망 이런 걸 상상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상상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상상력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상상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인간의 아주 그 마음 상태를 네. 상상해낸다는 게 우리가 늘 아마 마주하는 감정이자 상황일 텐데 놓치거나 우리 무심히 뭐 맞아요. 이렇게 지나치겠죠. 근데 그것들을 포착해내려면 좀 예민한 감각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그런 감정을 읽어내는 방식이 좀 예민한 편이신가요? 감정이입을 심하게 하는 편이죠. 눈물 엄청 많고. 그러세요? 수도꼭지긴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작가라는 이름으로 산 지가 한 8년, 9년쯤 되니까 이제는 글을 쓰면서 미끄러져 들어가고요. 또 미끄러져 들어간 상태에서 글을 쓰게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절로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인물의 겉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면이 중요하잖아요. 영혼의 이목구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경을 썼고 키가 174고 이게 아니라 뭐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지만 겉으로는 잘 지내고 어떤 그런 이목구비가 중요하니까 그거를 파악하려고 되게 애를 쓰고 그리고 소설을 쓴다는 게 종이 인물이지만요. 그 실제 너는 누구야? 이걸 계속 물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이 인물로 끝나면 진짜 종이 인형이 돼버리고요. 인물로 만나려고 애쓰다 보면은 제가 더 오버해서 울고 더 절망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작가님께서 열심히 이 소설집
관객에서 좀 눈여겨 봐줬으면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관객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네. 작가님의 소설의 한 대목 예, 듣고 예. 이야기를 더 나누고 예,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일까요? 이 책의 제일 마지막 소설이고요.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가지고 왔어요. 제목이 한 방울의 죄. 한 방울의 죄입니다. 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읽을게요. 감각이 순결하지 않는 한 거기에서 일어나는 느낌 역시 순결하지 않다는 말이 있다. 흰색의 꼭 한 방울의 붉은 물감을 떨어뜨린 듯한 순수한 분홍색 죄를 찾아가려던 이 모험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이야기라는 그릇에 담긴 순간부터 얼어있던 사물이 갑자기 활기를 띠고 떨어져 있던 풍경은 바싹 좁아지며 큰 사람은 작아지고 작은 사람은 커지는 경험을 나는 이미 여러 차례 하지 않았던가. 그러면 기억을 소설로 옮기겠다는 시도 자체가 붉은 물감인 것일까? 일단 이야기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온 언어는 알아서 자기 자리를 배치하는 경향이 있고 어느 부분에 윤을 낼 것인지 혹은 어둡게 처리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 작가에게 통보한다. 종이 끝에서 헤아려 보니 이 글은 처음부터 패퇴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한 가지 풍경만은 선명하다. 그것은 내게 여라고 인사를 하며 맞은편에서 손을 들고 걸어오던 아저씨의 모습이다. 그 모습만은 어떤 언어와 환상으로도 오염되지 않는다. 그는 내가 저지른 무수한 죄와도 견줄 수 없는 확고한 지위를 지닌 채 영원히 그곳에 서 있을 것이다. 한 걸음도 그를 걸어오게 할 수 없다. 그가 다가오면 나는 외면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변할 테니까. 이제 성탄초는 다 꺼졌고 잿빛 세상에는 겨울나무만 서 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소설집 저도 재밌게 봤는데 오늘 관객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이 소설 그리고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골라서 읽어주신 이유를 한번 여쭤볼게요. 이 소설이 자전 소설인데요. 제가 그동안 그러니까 제 소설은 워낙 이렇게 말하면 좀 인위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엄청 많아요. 자전 소설만큼은 아무 뻥을 치지 말고 그대로 써보자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는데 어린 시절에 제가 아주 좀 친하게 지내고 인사하던 노숙자, 그러니까 홈리스 아저씨의 인사를 거절하던 그 순간에 대해서 저의 죄에 대해서 썼는데 다 써놓고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사실 그대로 쓰려고 했는데 써놓고 보니까 소설인 거예요.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가 됐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작가가 등단해서 되는 게 아니고 되어가는 과정인데 내가 이제 그대로 쓰려고 해도 소설이 돼서 나오는구나. 근데 그게 꼭 기쁜 느낌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실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이제 제가 저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어떤 고유한 세계, 그러니까 언어화할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걸 언어화함으로써 고체가 돼버렸고 이제 책으로 되어버렸고 뭘 하나 잃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실감이 쓰는 동안 계속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그 저의 원형적인 저를 만들어준 어떤 원형적인 그 경험을 잊지 않으면 상실에 맞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쓴다는 것은 좀 죄책감이 드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면이 있어요. 뭔가 씀으로써 뭔가 잃어버리는 면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과 맞설 수 있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용기를 낼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더라고요. 무슨 대목을 고를까 하다가 다시 읽어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너무 많이 공감되는 부분인데 지금 오신 분들도 느끼시지만 사실 새해가 되면 뭐 하세요, 여러분들? 다이어리 사지 않으세요? 그죠? 일기장을 새로 산다든지 뭐 노트를 산다든지 해서 늘 기록하려고 많이 애를 쓰시죠. 뭐 특별한 뭐 약속도 기록하려고 맞아요. 하지만 사실 그날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어떤 감정을 경험했는지를 좀 아마 기록하시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쓰는 것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쓸 때 되게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네, 네. 한다. 근데 실제로 이제 쓰고자 하는 분들, 여기 오신 관객분들을 비롯해서 예. 뭔가 좀 쓰고 싶은데 사실 쓰다 보면 되게 주저주저하게 되잖아요. 네. 다 못 쓰잖아요. 네. 내 마음에 있는 진짜 말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일기 쓸 때 보면 오늘의 날씨 맑음,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놀았다. 참 재밌었다. 이건 사실 그 우리에게 학습된 감정이자 학습된 어떤 놀이의 패턴인데 실제로 미끄럼틀을 타면서 경험한 건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것. 그래서 정말 나중에 내가 쓴 것들을 모았을 때 말씀대로 자전적인 소설이 되는 글을 쓰는 방법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는 네, 건데요. 이것도 질문 받고 즉흥적으로 드리는 질문이라.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놀았다. 참 재밌었다는 리포트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남이 쓰는 거예요. 누구나 쓸 수 예, 있고. 그러니까 예. 내가 쓰는 주어가 아니에요. 선생님 모시라고 쓰는 거고요. 나한테 중요했던 일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미끄럼틀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일기를 쓰는데 일기가 되었던 뭐 어떤 종류가 돼도 좋아요. 종이에 기록을 해요. 이제 종이에 펜을 잡고 써나가는다는 형식으로 내가 나를 만나고자 할 때 조금 전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찻대고 포대고 그 얘기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글쓰기로 들어가게 미끄러지는 동안에 사실 쓰려는 걸 다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찻대고 포대고 나한테 중요했던 거나 지금 나를 잡아 끄는 거, 이런 것들을 먼저 포착해내는 것.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겉면 말고 영혼의 이목구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내 마음 상태 같은 것들이 저는 감정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상, 감정, 또 지성, 이게 저는 별로 분리가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성도 어떤 걸 너무 뜨겁게 뭔지 알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 깨달아질 때 있잖아요. 지가 올 때에 그것은 감정과 동반이 되거든요. 인식은 다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고유의 나가 잘 안 오지만요, 어찌 보면은요 쓰면서 오히려 와요, 그 상태가. 그래서 쓰는 일이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요즘엔 스마트폰도 많이 하고 뭐 그러는데, 저는 이 노트랑 종이에 쓰는 연필의 소리 뭐 이런 거죠. 예, 저는 노트북과 노트가 다 중요한 작가인데요. 제가 이제 줄 없는 노트를 사용을 하는데 낙서도 할 수 있고 찢을 수도 있고 이 물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빈노트 하나, 연필 한 자루 가지고 출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펜끝이 수신하는 게 레포트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완전히 내 아주 솔직한 뭐 욕망이든 그다음에 감정이든 이런 것들이 좀 잉크 대신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자녀분들 데리고도 많이 오셨는데 아마 좋은 교육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기를 매일매일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일기에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가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아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 작가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이 지점에선 좀 궁금한 지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작가님께 편하게 작가님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쓰고자 하는데 잘 안 된다거나 뭐 이런 노하우 물어보셔도 되고요. 꼭 쓰는 거랑 관계없는 거, 맞아요. 그냥 우리 안쪽 얘기 같은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겉 얘기 말고. 그리고 뭐 제 작품하고도 별 상관없이 관련 없이. 예. 질문, 저희가 너무 어렵게 질문을 드렸다. 근데 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저도 이제 뭐 미스 때 데뷔를 했지만, 시를 쓰지만 네네. 아줌마가 되니까, 실제로 엄마가 되니까 예. 제 것을 예, 너무 예. 많이 잃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힘이 딸려가지고 맞아요. 체력적으로 제 것을 예전에 오롯하게 하던 뭐 이런 부분에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도 있던데, 어떠세요, 김성중 작가님은? 네, 지금 엄마이시기도 하고, 맞아요. 4살이면 한참 여전히 손이 많이 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이제 36개월 하고 조금 더 지난 그러니까 37개월, 8개월 됐는데, 제가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안 있어서 조리 끝나고 장편 소설을 들어갔어요.
첫 장편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둘인 거예요. 젖먹이에요, 둘 다. 하나는 책, 하나는 내 아이. 그리고 제가 결혼과 또 출산을 안 하고 살 줄 알았다가 굉장히 거의 저 40살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가 정말로 다 나를 너무나 엄마를 원하는데 어려웠어요. 연재가 아니었으면은 장편 초고를 손에 못 쥐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에 이제 욕망이 막 부딪히고 사실 글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책으로 못 내고 계속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주는 또 특별함이, 그러니까 제가 저를 위로하는 방식은 그래요. 아이 낳고 얼마 안 돼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단어가요. 단어 상자가 흔들린 거예요. 네, 필통을 써야 되는데 연필을 쓰고 있고 이런 식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 큰일 났다. 뭐 좀 1년 정도 지나니까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온 글은 서투르고 집중이 덜 돼 있고요. 저는 퇴고를 많이 하고 초고를 빨리 쓰고 이런 타입인데 퇴고를 충분히 못 하니까 글이 다 만족스럽지가 않고 그리고 그냥 자기 혼자 글 쓰는 친구들이 너무 부럽고 그랬어요. 애기는 너무 좋은데 너무 예쁜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딸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키워놓고 글을 쓴다가 안 되니까 이 친구랑 나랑은 40살 나이 차이 나는 친구다. 친구라고 생각하고 나 여행 갈 때 같이 여행 가고 하고 싶을 때 같이 하고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잘 사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저의 정신 승리죠. 저를 위로하는 방식은 지금 당장은 좀 글이 서투르고 또 전면적이지 못한 시간이고 이렇긴 한데 이제 이 특별한 시간이 언젠가 내 종이로 와줄 것이다. 지금 당장 초조해하지 말고 이 시간들이 이제 불려올 또 다른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정신 승리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잘 버티시길 바랄게요. 장편도 곧 나온다는 말씀을 의견 중에 하신 건가요, 그러면? 고시 아니죠. 고수는 아니고요? 계속 고치고 있어요.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어쨌든 장편을 아이를 키우면서 쓰셨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저희 프리랜서이긴 한데 저희 엄청난 워킹맘이거든, 그죠? 아니 잘 못 썼어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마침표는 찍었어요. 마침표를 찍어야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소설 속에 보면 또 그런 것도 관심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그 사물, 사물의 세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요즘에 뭐 흥미롭게 눈여겨보는 사물 뭐 이런 것도 있으세요? 역시 장난감이죠. 옥토넛, 뭐 포니, 뭐 온갖 이제 장난감들. 그런데 이제 그 애기 장난감 같이 놓는데 저는 우리 딸이 장난감을 바라보는 그 진지한 눈빛, 그게 되게 좋아요. 그 눈빛 때문에 장난감이 마법이 걸려가지고 정말 다른 특별한 사물이 되는데 그 눈빛이 사물을 생명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물이 말을 걸어오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드물게. 그러니까 저의 경험은 이제 제가 루저고 너무 패배하고 뭐 별 볼 일 없던 친구가 별로 없던 그런 시기에 친구가 돼준 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물하고 사귀거든요. 뭐 텔레비하고 사귀고 인터넷하고 사귀고 그다음에 침대에 많이 누워 있기 때문에 침대하고 사귀고 그 시기에 저한테 이제 위로해준 책상이 있었고 그 시기 지나서 이제 작가가 됐는데. 저는 그래서 사물이 말을 걸어줄 때나 또 반대로 저를 사물로 생각할 때도 되게 재미있어요. 사물은 사물인데 인식할 수 있는 사물. 제가 사물화 될 때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드라이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나중에 순간은 동화 되게 같은 재밌어요. 거 쓰셔도 재밌게 동화는 잘 쓰실 것 같아요. 아마 반드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딸이랑 얘기하다니까 동화 작가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딸을 위한 동화 쓰실 그 친구가 거의 다 쓸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건 그렇습니다. 뭔가 이 마음속에 이 주제 의식과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을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진짜 질문 안 하실 거예요? 네. 잠시만요. 마이크를 드릴게요. 아까 그 상상력이랑 네. 호기심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녀를 키우시면서
그거를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그런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무슨 육아 뭐 본격, 교육 박사 본격 이런 게 육아. 아니어가지고 피노키오에서 예, 펼치는 네. 현장 경험으로 느끼신 일단 그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부터 재밌어야 잘 놀더라고요, 딸이. 그래서 제가 일단 재밌게 그러니까 일단 진지하게 해요. 엄청. 그러니까 놀아주는 게 아니라 제가 놀아요. 그래서 정신 차려보면 저 혼자 놀 때도 있어요. 딸은 이미 다른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는데 저는 너무 그 노는 거에 심취해가지고 저만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고 그럴 때도 있는데 어쨌건 전 좀 그 진지하게 몰두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잘 보면은 엄마가 돼서 딸하고 놀아준다가 아니라 저한테 있는 애가 있잖아요. 저는 장난감의 세계가 이렇게 레고 사는 네, 아빠들 있잖아요. 이제 4살로 마트 돌아가는 가면 내가 거지. 쇼핑하는 뭐 그런 심리. 맞아요. 제가 갖고 싶어서 더 사고 그러니까. 그 컬렉션을 채우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놀아주려고 내가 사는. 근데 딸은 안 노는데 나만 좋은 장난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엄마로서 논다기보다는요, 제 안에 있던 4살짜리, 5살짜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4살, 5살의 인식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는 세상이나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세상이라는 게 미성숙이 아니라 엄청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확 그냥 건너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얘기하다 깜짝깜짝 놀래서 왜 모든 엄마들이 우리 아이 천재 아닌가. 이게 우리는 사실 아까 말한 대로 현실주의자가 되면서 너무 상실한 게 많은데 걔네들은 품위가 있어요. 예, 뭐랄까 품위가 있어요.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되게 좀 감탄스러운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조금 더 많이 알고 내가 리드하고 그리고 내가 엄마니까 오늘은 재밌게 놀아줘야지가 아니라 좀 약간 감탄하게 되고요. 그리고 너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재밌어요. 놀면. 감탄을 계속 잘해주면 상상력이 계속 증폭되고 뭐 그런데 이런 걸까요? 24시간은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엄마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글쎄요, 모르겠어요. 지금 되게 어려운 질문 주신 것 같은데, 뭐, 여기 엄마가 되실 분, 혹은 엄마이신 분, 엄마이셨던 육아 분, 뭐, 방송으로 다양할 그러는. 수 있겠지만, 근데, 상상력을 지켜주는 일이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아마도 그 상상력들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종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 저마다의 예. 종이, 자기와의 종이를 좀 마련해줘서 그것들을 계속 펼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질문 주셔서 한번 해봤습니다. 시간 정말 금방 가네요. 여러분한테 질문 기회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네. 30분이 네. 금방 시간이 안 돼. 짧게 주시면 짧게 하고 짧게 답하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네. 예. 네. 예. 일단 저는 그러니까 일기라기보다는요 노트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소설 쓸 때 소설 일기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설 문장으로 미끄러지는 게 어려우니까 여백에 다른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오늘은 소설이 안 써지나 이런 얘기도 썼다가 방금 카페에 들어와서 누가 얘기하는데 되게 흥미롭다 이런 것도 썼다가 그러니까 이게 손을 자유롭게 놀리기 위한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둬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기를 가지고 뭘 한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자유로우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일기를 하나 썼다. 그래도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폴더는요. 어떨 때는 6개월에 한 번 써 있고 어떨 때는 하루에도 2장 막 3장 나오고 어떨 때는 그 일기의 일부가 소설의 첫 문장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자유로운 번짐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국 끓여 먹을 것도 아니고 남에게 보여줄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자유. 첫 번째는 매일 쓸 필요도 없고 자주 쓸 필요도 없다는 자유. 뭔가가 수신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만
쓰면 될 것 같고 길이와 형식도 완전히 상관없고 예, 뭐 말투 이 모든 그러니까 원래부터 갖고 있던 자아랑 좀 놓여놔서 쓸 수도 있지 않나. 저는 네. 자료도 모아놓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너무 많이 길게 쓰시는 거 아닌가요? 짧게 한번 충실하게 써보셔도, 네. 하시겠다는 생각만 버리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말 10초 질문, 20초 대답. 네, 네 질문 부탁드릴게요. 예. 예. 네. 표제로 정한 이유를 좀 궁금해하시나 봐요. 표제작이 이렇게 된 이유요. 다른 짧게 제목이 부탁드릴게요. 별게 없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게 제일 재밌어 보이는 제목이어서인 것 같은데요. 다른 제목이 더 재밌는 게 있으셨어요? 아, 저는 제목 잘 못 지어요. 제목 잘 못 짓고 관념잼 이런 거 재밌잖아요. 관념잼. 한 번 더 생각해봐야 재밌는 제목이죠. 그런가? 저만 아니요, 제가 정했는데 그냥 목차 보면은 저의 첫 책은 개그맨이란 제목이었는데요. 목차 보면 개그맨 말고는 딱히 제목할 게 없어요. 그냥 표제작은 저 되게 순조롭게 정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싱겁게 표제작이 정해진 걸로 하도록 제목이 할게요. 뭐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하지. 이따가 질문 주신 분들은 작가님의 사인본 책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오늘 청취자분들 그리고 이 관객분들을 직접 소통하시니까 기분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짧게 인사 부탁드리면서 시간 정리할게요. 아쉽지만. 네, 예. 떨려서 좀 횡설수설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도 빨리 했던 것 같고. 근데 오늘 앨리스 티타임이고 피노키오에서 만났기 때문에 저가 원래 꼭 해야지 이렇게 준비해놓은 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다른 굴에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이제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 나이를 먹는다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리고 뭐 호기심을 잃지 않으려면 나이를 먹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이게 저의 경우는 저랑 가장 제가 제 자신인 나이가 뭐 내면 나이 이런 표현도 쓴다고 하는데요, 심리학에서. 근데 저는 한 13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본체는 13살이고 그 위에 23살, 33살, 지금 43살까지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3개 정도 옷을 더 입고 이제 맨 위에 패딩이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본연의 저는 13살이고 물론 밖에 나갈 때는 23, 33, 43세 옷도 더 입지만 그냥 가장 제가 저 자신의 모습일 때 나이가 한 13살 정도인 것 같고 그때 내 모습이 어떻고 왜 내가 가장 이 나이가 편하고 나 자체인지만 좀 잃지를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나이 먹어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많이 웃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나이 들면서 진짜 해요. 왜냐면 네. 이제 나이 든 사람들 많이 안 웃어요. 근데 웃는 거, 유머는 지혜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네. 나이 드니까 들더라고요. 마지막 인사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 웃으면서 헤어집시다로 하는 걸로. 이상한 건배사 같은데요. 네, 아무튼 오늘 이야기 재밌게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관객분들과도 좋은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무더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8월이잖아요. 바깥이 무척 더운 이날 어떻게 여기 파주 피노키오 뮤지엄까지 오셨어요? 이 동네에 사시는지 아니면 정말 문학 사랑하셔서 저희 문장의 소리 공개 방송에 찾아오셨는지 궁금함, 호기심을 안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의 티타임
이라는 제목으로 피노키오 뮤지엄에서 지금 2주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책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앨리스는 강둑 위에서 할 일 없이 언니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이 점점 지겨워졌다.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이제 계속 언니랑 놀다가 이거 더 이상 재미가 없는데 하는 찰나에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가죠. 조끼를 입고 시계를 막 보면서 토끼가 바쁘게 지나갈 보고 조끼를 입은 토끼도 처음 보고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 저 토끼를 한번 따라가 봐야 호기심 발동해가지고요. 한번 따라가 보자 해서 이상한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호기심 있잖아요. 호기심 때문에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까 작가의 방에서도 나눈 단어 호기심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해요. 어떻게 호기심들이 좀 왕성하세요? 다 죽었어 호기심? 호기심이 어릴 때는 호기심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서 이제 나이 들면서 점점 뭐 별로 궁금한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호기심 단어 이야기하면서 같이 살짝 들어보고 싶은 노래를 찾아왔는데, Somewhere Over the Rainbow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오즈의 마법사라는 영화에 처음 발표가 되었고, 그 뒤로 많은 음악가들이 편곡을 하고 또 새롭게 자신만의 목소리로 불렀는데, 저기 무지개 넘어 어딘가가 좀 궁금하세요? 뭐 별로 관심 전혀 내 지금 여기 사는 것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저 멀리까지 궁금할 틈이 없으신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이 노래를 하와이 가수 이즈라엘 카나카 위올레라는 가수, 이 가수는 아주 거구에 키도 크고 300 몇십 킬로그램이에요. 그 사실을 모르고 음악만 들으면 감미롭게 그지 없는데 노래를 듣고 나서 이 가수를 보면 이 사람이 이런 감미로운 소리를 하는 상황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그 곡을 살짝 들으면서 호기심을 좀 한번 그 무지개 넘어 어딘가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해보시고 호기심을 한번 발동시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노래가 진행되는 동안 호기심을 막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또 좋은 책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호기심 어렵지 않은데 무언가 궁금해하는 마음. 네, 오늘은 이렇게 곡을 지금 들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원래 이렇게 저희가 좀 엽서에도 쓰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혹시 지금 이 곡 들으면서 무지개 저 너머를 좀 꿈꿔보면서 호기심, 갑자기 무언가 지금 궁금해지신 거라든가 아니면 평소에 무언가 궁금했던 거 지금 혹시 이야기 해주실 분 계세요?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우리 꼬마는 뭐 궁금한 거 없어? 세상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어요? 지금은 궁금한 게 많아야 되는데 저는 갑자기 이게 궁금해지네요.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7가지 색깔이라고 과연 어떤 인간이 정한 걸까? 이런 거 궁금합니다. 궁금한 거 혹시 호기심 발동하신 분 안 계세요? 야, 역시 우리 모두의 저번 주에 저희 상상력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했는데 상상력과 호기심은 죽은 게 맞군요. 제가 그래서 미리 받아놓은 이야기를 한번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 어렸을 때 엄마에게 자주 듣던 꾸지람은 넌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니? 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엄마를 붙잡고 쥐는 어디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야? 밤이랑 낮은 왜 생기는 거야? 등등 설명하기 힘든 질문들을 하곤 했거든요. 언젠가부터 무엇에도 흥미가 없고 다들 이러고 사는 거지 하면서 완벽한 권태일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제게 제일 궁금한 게 있다면 잠든 엄마가 꾸는 꿈인데요.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또 집안일에 녹초가 된 엄마는 무슨 꿈을 꿀까
자다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 깨는 엄마의 모습. 그런 장면이 요즘 가장 호기심을 자극하곤 한답니다. 이렇게 저희 작가님이 써주셨습니다. 이걸 제가 읽으니까 저도 읽으면서 약간 뭉클했거든요. 저도 엄마랑 같이 살지 않지만 가끔씩 뭐 집에 가서 잘 일이 있으면 엄마가 무슨 악몽을 꾸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막 도둑에게 쫓기거나 해서 막 이러면서 잠꼬대를 하는 걸 보고 엄마가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엄마의 요즘은 별로 마음이 안녕하지 못한가? 꿈에서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만나고 있나? 걱정스럽기도 하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다 질문이 많잖아요. 이러잖아요. 엄마가 이제 자 윤정아 우산 챙겨라 그러면 왜? 아이가 왜? 라고 하면 엄마는 밖에 비가 오니까. 아이가 왜? 비가 오면 젖으니까. 왜? 계속 아이들이 계속 자꾸 묻잖아요. 그때쯤 되면 엄마는 아마 우리 아이가 뭐가 되려나 보다. 질문이 많고 호기심이 많네 하다가 또 이제 왜 했어? 비에 젖으면 축축하니까. 왜? 축축하면 기분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여기서 아이가 마지막 한번 또 왜를 하면 엄마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기분이 안 좋아지면 슬퍼진단다. 여기까지 했어요. 아이가 마지막으로 또 왜? 하면 이제 그때는 더 이상 엄마는 대답해 주지 않고 야! 하면서 손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여기서 그 엄마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질문, 아이의 왜, 그래서, 그런데 하는 질문 속에는 비는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걸까 하는 무언가 물리적이고 현상에 대한 질문도 담겨 있지만 마지막에 이제 기분이 안 좋으면 슬퍼진다. 슬픈 걸 사람들은 왜 힘들어하는 걸까? 왜 슬프지 않아야 하는 걸까라는 뭔가 철학적인 질문까지 다 담겨 있는 건데 이제 부모님들은 거기서 어떻게 대답을 잘 해줄 상상력이 부족해서 거기서 아이의 호기심을 꺼뜨리고 말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질문, 뭔가 철학적이고 아니면 무언가 현상적인 질문보다는 이제 포털 사이트나 지식인, 위키백과 이런 거에서 모두 답해줄 수 있는 질문만 가지고 사는 거죠. 파주의 맛집은 어디인가요? 이런 거. 미역국 맛있게 끓이는 법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어디선가 다 그러면 누군가가 다 자세하게 대답을 해 두었죠. 그런 답이 있는 질문들만 던지고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좀 씁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작가의 글을 좀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 질문의 책이라는 책이에요. 파블로 네루다 시인이 오로지 질문만으로 시를 다 엮어놓은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키백과가 답해줄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위키백과가 답해주는 실용적인 질문 말고 무언가 상상력에서 무언가 감정적인 감성에서 온 호기심 질문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과연 이 시인은 어떤 호기심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지? 내가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왔는지. 왜 나는 원치도 않으면서 움직이고 왜 나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지? 왜 나는 바퀴도 없이 굴러가고 날개나 깃 없이 날며 그리고 왜 나는 이주를 결정했지? 내 뼈가 칠레에 살고 있는데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그는 알까? 그리고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왜 우리는 다만 헤어지기 위해 자라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썼을까? 내 어린 시절이 죽었을 때 왜 우리는 둘 다 죽지 않았을까? 만일 내 영혼이 떨어져 나간다면 왜 내 해골은 나를 좇는 거지? 네, 이런 질문들이 가득한
질문의 책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읽으면서요, 질문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하죠. 이 질문들을 읽으면서 혼자 막 스스로 답을 해보기도 했거든요. 그런 질문들 마음속에 조금 더 꽃 피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림이라는 음악가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어떤 가족들을 만났는데 그 가족은 엄마가 9아이를 낳았어요. 9아이를 낳고 뭐 거기서 끝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는 그 가족에게 호기심이 생긴 거죠. 와, 어떻게 아이를 9명을 낳았지? 그리고 지금 이 첫째, 둘째, 셋째 이 아이들을 이름은 뭐지? 뭐 이름이 이런 식이에요. 뭐 사냥 갔다가 낳은 아이, 뭐 산에서 물 기르다 낳은 아이, 뭐 어쩌다 실수로 생긴 아이, 뭐 이런 아이들이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가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중에 한 명 산에서 물 깃다 낳은 아이, 산에서 물 깃다 애를 어떻게 낳았을까? 그 상황에 어떻게 됐을까? 산에서 그럼 아이랑 어떻게 내려왔지? 뭐 이러한 호기심 계속 발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에서 나온 아이에 대한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산에서 아이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혼자서 그 탯줄 그거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그 엄마의 안위와 근데 잘 했으니까 그 셋째 딸이 예쁘게 또 잘 나온 거죠. 와푼다 페이라는 노래. 물길을 떠났던 까삐까는 와푼다 페이와 함께 돌아왔네. 하나가 산으로 가. 네, 고맙습니다. 산에서 물을 깃다가 아이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뒤를 또 궁금해하는 어떤 예술가의 호기심이 이런 노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호기심이라는 단어로 오늘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호기심이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향한 관심이라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인슈타인이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천재가 아니다. 다만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 라고요. 우리가 이 호기심을 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유명한 세상을 살리는 뭐 물리학자, 유명한 물리학자가 되는 것까지 바랄 것도 없이요. 작은 호기심, 즐거운 누군가를 향한 무언가를 향한 궁금함이 무언가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서로 더 포근한 눈빛을 나누고 건네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속에 호기심 퐁퐁 샘솟도록 우리 안에 있는 궁금한 이야기들 많이 끄집어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파주 피노키오 뮤지엄에서는 총 8회에 걸쳐서 앨리스의 티타임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수 요조, 하림, 영화감독 윤성호 등 앨리스의 세계를 실현하는 다양한 아티스트의 이야기와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토크 콘서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피노키오 뮤지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따뜻한 문장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